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식으로 2억 벌면 그 돈으로 뭐 하실 겁니까? 주식 더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집 사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집 삽니다. 이건 뭐 통계를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주식으로 목돈 만든 사람 보세요. 열의 7은 그 돈 들고 부동산으로 갑니다. 왜냐면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도 이걸 압니다. 아니,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온갖 좋은 걸 다 해주면서 부동산은 대출 막고 세금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시총이 1200조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주식에 돈이 들어오게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절대 안 다루는 게 있어요. 정부가 주식은 올리면서 부동산은 누르는 진짜 이유.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인질로 잡고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두려는 겁니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합시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했으니까 5월부터 6월 초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집값이 뛰니까 정부가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대책이 나왔어요. 핵심은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세입자 낀 집을 사고 나중에 전세금을 빼줄 때 필요한 퇴거자금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갭 투자하지 말고 그냥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정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갭 투자 과열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 터지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확 묶여버렸어요. 대출이 4억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붙고 처음에는 레벨 2, 3으로 점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레벨 9를 내버린 겁니다. 앞에 낸 대책과 뒤에 낸 대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장 황당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입자 낀 집을 삽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예요. 근데 세입자가 있으니까 당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갭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갭 투자자니까 퇴거자금 대출도 안 되고 실거주도 못 해요. 집은 샀는데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처음 집 사면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몰라서 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들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뭐냐면은 집은 한 차에 있는데 거기 안 살고 전세를 줘놓은 사람이에요. 직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 학교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대출 갚느라 당장 이사 비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각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세를 빼줘야 들어가서 살 텐데 퇴거자금 대출은 627 대책으로 막혀 있어요.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대출을 못 받으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세 돌리자니 비거주 1주택자라고 으름장 놓고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월급의 반 이상을 대출이자 갚는 데 쓰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정부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진짜 하려는 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 쪽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상법 개정 통과시키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밀어붙이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온갖 인센티브를 다 깔아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시총이 1200조를 넘었습니다. 예전에 400조, 500조 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쪽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대출 제한, 갭 투자 차단,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인상 시그널. 한쪽은 전력으로 밀어주고 한쪽은 전력으로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이 그 돈 들고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10만 명만 돈을 벌어서 집 사겠다고 오면 수요가 도미노처럼 퍼져요. 누가 9억짜리를 사면 9억에 판 사람이 12억짜리를 사러 가고 12억에 판 사람은 15억짜리를 사러 갑니다. 매수 수요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 문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자기들이 공들여 띄운 주식시장이 꺼지고 집값은 폭등하고 정책 실패가 되니까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깔아놓은 주식시장 판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없어요. 규제를 강하게 걸수록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규제를 거니까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은 매물이 없어지고 매물이 없으니까 있는 매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해도 퇴거자금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전세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전세를 빼줄 수 없으니까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집을 팔 수 없으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안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떨어지기는커녕 물건이 없으니까 급한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버립니다. 반대쪽에서도 문제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다고 칩시다. 누가 삽니까? 실거주자가 대출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있던 전세 세입자는 나가야 돼요. 전월세 매물이 또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팔아도 전월세 줄고 안 팔아도 매물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시장이 더 꼬이는 구조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전세가가 오르면은 민심이 흔들리거든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있는 것도 다 올랐어요. 그때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 아내가 집을 사자고 하고 남편이 버팁니다.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좋아해요. 주식과 코인. 아내들은 집을 사자 주의입니다. 아내들은 집을 사서 애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남편들은 대출 사억 받으면은 그거 30년 동안 언제 갚냐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띄워놓으니까 남편들은 야, 주식장이 좋잖아. 여기서 돈 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아내들은 전세 만기인데 매물이 없어.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눌러놓으니까 부부간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 밥상 위의 전쟁을 정부가 설계해 놓은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이 구조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폭등장이 와도 그걸 온전히 누리려면 미리 큰 돈을 넣어 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어서 사팔사팔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장의 과실을 온전히 못 먹어요. 5억, 10억씩 박아놓고 기다린 사람들이 2배, 3배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미 부동산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결국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을 띄우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사람은 주식에서도 벌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둘 다 놓치는 겁니다. 정부가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양극화를 더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를까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한 번은 폭락이 옵니다.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장은 없어요. 정부가 지금 대놓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분위기를 잡아놓고 있는데 나중에 급격히 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할 건가요? 주식으로 돈 벌었을 때는 세금 걷어가면서 떨어졌을 때는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근데 내 집은 폭락해도 내가 살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시세가 반토막 나도 나는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출퇴근을 해요.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면 잠이 안 옵니다. 이 차이를 정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면서도 국민들을 주식판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이야기를 합시다.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공급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이것만 봐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이 뭐냐면요. 성균관대 야구장을 아파트로 바꾸고 경찰 기화대를 아파트로 바꾸고 용산에 만호 2만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경마장도 바꾸겠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다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착공한다고 해도 최소 3년이에요. 보통은 5년에서 8년, 1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대단지는 착공해서 4년, 길면 5년 걸리고,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만들려면 짧으면 5년, 길면 8, 9년 걸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사를 더 못하니까 기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3, 4년은 비는 거잖아요. 이 빈 구간을 뭘로 채울 건지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는 빠른 공급이 안 되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많이 지어야 당장 급한 전월세 불을 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또 생깁니다. 이런 비아파트 물량을 누가 삽니까? 무주택자들한테 빌라 사라고 해보세요. 안 삽니다. 내가 왜 빌라를 사냐? 나는 아파트 살 건데. 이게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을 하려면은 다주택자가 사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전월세로 내놓아야 전월세 시장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다주택자를 각오하라고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를 늘려야 비아파트 공급이 되는데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니까 누가 사겠어요? 이게 정부의 모순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다주택자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짜 공급을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눌러놓는 게 목적이니까 공급은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돈이 주식시장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0%입니다. 나머지 40%는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이에요. 국민의 40%는 무조건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거기는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공급도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전월세 물량도 안 나오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냐고. 이게 도리표예요.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야 했어요. 규제가 아니라 공급 폭탄을 예고했어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6월 27일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많이 줄 거고 용적률을 대폭 올려줄 거다. 그 대신 올려준 용적률에서 임대 아파트는 확실히 가져간다. 사업성은 좋게 해줄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라. 빌라도 많이 지어라. 오피스텔도 지어라. 비아파트 공급하는 데는 세제 혜택 줄 테니까 다주택이든 맘대로 해라. 우리는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다. 지금 집 산 사람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이번에 진짜 다른가 보다. 공급이 쏟아지면은 지금 사면 바보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매수세가 주춤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 생각해보세요. 마스크가 품귀가 되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공장을 왕창 늘리니까 결국 마스크가 폭락했습니다. 부동산도 같은 원리예요.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확신을 주면은 투기 수요가 알아서 빠집니다. 근데 정부는 왜 이걸 안 했을까요? 공급을 쏟아부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들이 공들여 띄워놓은 주식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3년, 5년, 8년 뒤에 이야기만 하고 당장은 규제로 눌러놓는 겁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주식시장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부가 절대 입 밖에 안 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방향이 공급이 아니라 규제로 갔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오히려 더 급해졌어요. 공급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출도 계속 줄이잖아.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을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강남부터 사고 마포 사고 동작 사고 강동, 동대문, 노원, 관악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밥 먹을 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대리 집 샀다며? 네. 노원에 조그만 거 하나 샀습니다. 얼마 올랐어? 한 1억 2천쯤? 이런 이야기가 회사마다 동네마다 모임마다 퍼지기 시작하면 이 불길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이제 없어요. 전세라는 게 내 능력에 안 맞는 동네에서 오래 살게 만드는 함정이거든요. 전세가율이 50에서 60%니까 매매가 절반으로 2배짜리 집에 사는 경험을 얻는 거잖아요.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가율이 30%까지 내려가니까 내 돈에 3배짜리 집에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좋은 동네가 내 동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7억으로 살고 있으면은 전세자금 대출 3억 끼고 들어간 거면은 내 순자산은 4억인 거예요. 근데 내 동네라고 생각하는 집은 20억입니다. 16억 차이. 그 20억짜리가 5%만 올라도 1억이 오르는데 내가 1년 내내 악착같이 모아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좋은 동네 전세를 내 동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보기에 좀 아쉬운 동네라도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들어가면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월세, 전세, 이자 아끼고 주담대 이자로 내면서 거주하고 바짝 모으면은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선순환을 앞에서 딱 막는 게 전세 제도고 그 위에 정부가 규제를 또 얹은 겁니다. 전세의 함정 위에 정부의 함정까지 이중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전세로 좋은 동네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집을 못 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히고 팔려는 사람은 퇴거 자금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데 정부는 주식 사라고만 합니다. 수요가 언제 폭발하냐면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금 만기 때 집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때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고 전세 매물도 없으면은 주식에서 돈 벌어놓은 사람들이 이 돈으로 집을 살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주식장이 좋잖아. 전세 한 번 더 살고 주식으로 돈 불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전세가 없어. 있는 것도 다 올랐어.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데 그거 들고 집 사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정부가 주식은 올리면서 부동산은 눌러놓으니까 부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전세나 월세만 안정됐으면 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전세 매물 많고 가격도 안 올랐으면 그래,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청약도 노려보고 이렇게 합의가 돼요. 근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방치해 놓으니까 가정마다 불이 붙는 거고 이 불이 정치권에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급해서 임대차 3법 같은 강제 조항을 또 밀어붙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꼬이고 매물은 더 사라지고 집값은 더 오릅니다. 이 도리표를 정부가 직접 돌려놓은 겁니다. 정부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조정을 맞고
그 타이밍에 부동산 규제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시점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매, 전세, 월세, 동시, 폭등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자산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눌러놓으면 그 뒤틀린 에너지가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누르는데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지방이 올라가고 있어요. 관격시도 아닌 곳에서 위치 좋은 84제곱미터가 7억대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만 쳐다보면서 규제를 거니까 돈이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풍선 효과. 이것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알면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마세요. 특히 신혼이거나 아기가 없거나 아기가 아직 어릴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사는 동네보다 외곽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씁쓸합니다. 근데 계약서 쓰고 나면요. 더 이상 전세 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 날짜 심장이 뛰지 않아도 돼요. 내 집이라는 한 글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집값이 빠지면 사세요. 매물이 좀 늘어나면 사세요. 잠깐 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안에서 정말 이상한 거 안 사시면 웬만하면 성과가 좋았던 게 지난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살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은 월세를 살고 돈이 좀 있으면은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세요. 크게 봤을 때 이게 성공률이 가장 높은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시장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건 단기적인 심리뿐이에요. 공급이 안 따라오면 가격은 결국 올라갑니다. 지금 정부가 주식은 올리면서 부동산은 누르고 있는 이 구조,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기 안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폭탄은 다음 정부한테 넘기면 되니까. 근데 그 폭탄을 맞는 건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전세 만기 와서 갈 데 없는 여러분, 대출 막혀서 집 못 사는 여러분, 주식에 넣었다가 폭락 맞는 여러분. 그래서 정부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가리고 있는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책 발표는 많은데 체감은 항상 반대로 오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공급 없는 규제는 가격을 잡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지가 명확해질 거예요.